이번 시간에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플러 편의식과 허블 르메트르 법칙의 조합을 통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것을 익혀두시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또는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22년 커티스와 셰플리의 섬우주론 논쟁 이후로 우리 은하 말고도 외부에 여러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주가 가만히 멈춰있는 소위 정적인 우주인지 또는 우주에 있던 물질들, 에너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정적 우주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시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퍼지고 있다 라고 설명한 사람의 대표 주자로는 허블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주의 형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을 거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업적이 많았기 때문에 과학자들 또는 정치적인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까지도 아인슈타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블은 관측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외부 은하들을 스펙트럼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파장이 대부분 원래의 파장보다 붉은색 쪽으로, 그러니까 긴 파장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은하들이 적색 편이를 하는 것으로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멀리 있던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생각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것이 최근 우주의, 최근이라고 해봤자 1922년부터 27년 사이의 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은 파장의 속력이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파라면, 예를 들어 음파라든지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커진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구급차가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면 원래 소리보다 높은 음으로 들립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순간 그 음은 낮아지죠. 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커진다,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고, 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소리는 진동수가 높아지고 멀어지면 소리의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는 파동은 관측자에게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에 따라서 파장과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빛 역시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천체들의 이동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가령 모든 항성에 있는 수소의 발머 흡수선, H알파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관측한다고 해봅시다. 원래 파장은 656.3나노미터 파장인데 실제로 관측되는 위치를 보고 은하의 이동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하나는 대부분의 은하에서 본래 영역보다 긴 파장에서 흡수선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하는 660, 어떤 은하는 670, 어떤 은하는 680, 700 이렇게 656.3나노미터보다 긴 영역에서만 대부분의 흡수선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정도가 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멀리 있는 애일수록 700, 720 이렇게 파장이 늘어지는 정도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은하 대부분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며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플러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수소 알파선, 그리고 486나노미터의 수소 베타선, 그 다음에 443나노미터의 수소 감마선, 이런 애들이 실제 은하에서는 더 긴 파장에서 관측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점을 보고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스펙트럼이
더 긴 파장에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역으로 말하자면 얼마만큼 파장이 뒤에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후퇴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도 같은 그림입니다. 원래의 파장보다 멀리 있을수록 편의량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편의량이라는 게 정말 똑같은 양이 아니라 원래 파장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편의량이 작고 파장이 길수록 편의량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400나노미터 같은 경우 440으로 밀렸습니다. 그럼 500인 경우는 550, 600인 경우는 660으로 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비율로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람다 제로는 아까 수소 알파선과 같은 원래의 파장, 델타 람다는 얼마만큼 편의량이 일어났는지 그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광속, 빛의 속도고요. 그래서 이것의 곱을 통해 후퇴하는 속도 V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86.0나노미터의 수소 베타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534.6나노미터에서 관측이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실제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486분의 534.6 486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48.6이 나옵니다. 곱하기 C 30만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V는 0.1C 바로 3만 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빛, 전자기파에 적용하면 원래 파장에 대한 변이의 비는 광속에 대한 후퇴 또는 접근 속도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래의 파장을 람다 제로, 파장의 변이를 델타 람다, 광속을 C, 전체의 속도를 V라고 하면 C 대 람다 제로는 V 대 델타 람다이고 식을 바꿔서 V에 대한 식으로 써주게 되면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가 됩니다. 이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G라는 적색 편의율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V는 CG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486.0나노미터의 수소 베타선, 그러니까 전자의 주양자 수가 2에서 4로 도약할 때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됩니다. 자, 이 선이 어떤 은하에서 534.6나노미터로 관측이 되었을 때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0.1C, 그러니까 3만 km/s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 은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1레이언 초신성이라고 그 밝기가 일정한 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즉 파장의 변이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가령 가장 위에 있던 천여자리는 거리가 19메가파섹인데 노란색 조그마한 화살표 있죠? 요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아래에 있던 바다뱀 자리 1200메가파섹입니다. 화살표가 굉장히 길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파장의 변이가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정한 법칙 또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교과서인데 비슷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도 원래의 파장보다 얼마만큼 멀리 갔는지를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거리, 그러니까 은하까지의 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 또는 어떤 형태로든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은 르메트르라고 하는 과학자이자 사제 신부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해를 풀어본 결과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를 1927년 솔베이 회의 때 아인슈타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죠. 수학적으로는 참 깔끔하나
당신의 이론은 혐오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르메트르는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연구를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사실은 접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허블이 관측적으로 팽창의 증거를 제시하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어떠한 비율을 상태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빠르게 팽창한다 라는 것을 관측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1차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으며 1차 식은 옛날에는 허블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르메트르의 이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중에 알려지다 보니까 은하의 팽창에 대한, 우주의 팽창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운 은하보다 빠르게 멀어지는데 이는 거리와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식으로 써보게 되면 VR은 h 곱하기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VR은 시선 속도,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만 나타내는 속력이 됩니다. 그것이 거리와 허블 상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허블 상수는 여러 경우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메가파섹당 67.8km/s로 멀어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령 1메가파섹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가 67.8km/s라고 할 때 100메가파섹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는 6780km/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빵에 있는 건포도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봤었죠. 자, 위에서 아래로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빵에 있던 건포도 그리고 건포도 사이의 거리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멀리 존재했었던 건포도는 더 멀리 늘어나게 되고 가까이 있었던 건포도 길이는 그래도 덜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즉 건포도가 멀리 있으면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멀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멀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허블과 르메트르의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차원의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죠. 특히 Y절편이 제로인 아주 깔끔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바로 이것이 허블 상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정밀하게 허블 상수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의 기울기, 바로 이것이 허블 상수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많진 않겠지만 허블 상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리에 대한 후퇴 속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기울기라고 외워두신다면 가로와 세로축이 바뀌었을 때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작적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단순하게 기울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조작하였는지 이것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낸 사람은 벨기에의 사제이자 천문학자인 르메트르입니다. 은하를 관측하고 수소 흡수선을 관측하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은 허블이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냈으며 당시 주류 천문학계의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허블 법칙이라고 불렸지만 최근에 국제천문연맹에서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르메트르의 업적을 인정하여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 따르면 은하까지의 거리는 후퇴 속도에 비례하며 이때의 비례 상수를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식으로 쓰면 V는 h 곱하기 d이고 h는 허블 상수, d는 은하까지의 거리 메가파섹 단위입니다. 이때 라지 m은 메가, 100만을 의미하고 pc는 연주시차가 1초인 천체까지의 거리로 3.26광년에 해당합니다. 최신 관측 기술로 측정한 허블 상수는 67.80km/s/메가파섹입니다. 이는 1메가파섹 거리만큼 멀어질수록 67.8km/s의 속도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메가파섹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는
678.0km/s가 됩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팽창에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만약 은하 또는 천체의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인 거리까지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이것을 D라고 나타내면 D는 H분의 C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는 HD에서 V 대신에 C를 넣어준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위치해 있던 천체에서 시간을 다시 되돌리게 되면 최초의 우주는 한 점의 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후퇴 속도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때의 우주의 나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야 한 점으로 모여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나이 T는 속도 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이 되겠죠? 근데 속도가 가장 끝에 있는 천체, 바로 빛의 속도로 가는 천체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V 대신에 C를 넣어주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H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허블 상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중력이라든지 다른 힘들에 의해서 허블 상수로 단순히 계산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크기와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우리 은하가 있을 때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운 은하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은하에 있는 우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만 더 멀어지지요. 자, 반면에 은하 B는 처음에 우리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멀어진 거리도 굉장히 길게 되네요.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와 멀어진 거리 사이의 관계를 허블 법칙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우주에서 가장 빨리 멀어지고 있는 천체, 예를 들어 광속으로 멀어지는 천체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게 되면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한 점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겠죠? 자, 이를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허블 상수의 역수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를 추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우주의 크기가 구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 현재 지구에서 봤을 때 137억 광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137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이동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행거리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와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가리켜 공변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공변거리는 실제로는 465억 광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행거리와 공변거리가 다르다는 점, 사실 이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수능에서도,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갔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림에 보이는 137억 광년은 빛이 이동한 시간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블 상수를 통해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현재 우주에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천체에서 나온 빛의 속도보다 느려야 하겠죠. 이 말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서 천체의 후퇴 속도는 광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C는 H 곱하기 D이고, 자, D, 거리에 대해서 정리하면 H분의 C 메가파섹입니다. 또한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 우주는 한 점의 상태였을 것이므로 후퇴 속도를 역산하면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면 우주의 나이 T는 V분의 D이고 V의 광속, D의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의 거리를 대입해보면 T는 V분의 D는 D를 H분의 C라고 쓰고 V 대신에 C를 집어넣게 되면 H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과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말이죠. 한 가지 나올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융합과학을 배우게 된다면 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우주의 거리,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이렇게까지 유도하는 방식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의 규모와 거리 모두 허블 상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허블 상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허블 상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력 등 다른 힘들에 의해 단순 계산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A와 C의 후퇴 방향과 은하 사이의 거리를 B에서 관측했다라고 했네요. 나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파장이 람다 제로인 방출선은 각각 파장이 람다 A와 람다 C로 적색 편이가 되었습니다. 람다 A는 614, 람다 C는 628 나노미터이네요. 자, B에서 봤을 때 A까지의 거리는 100메가파섹, C까지의 거리는 200메가파섹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B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었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천체도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이다. 자, A 시점에서 봤을 때 C까지의 거리는 300메가파섹입니다. 그리고 B까지의 거리는 100메가파섹이죠. 허블 법칙은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C가 B보다 3배 멀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C가 3배 더 빠를 것입니다. 자, 디귿. 람다 제로는 600나노미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B에서 봤을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는 614, C는 628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2배가 되니까 14만큼 편이가 더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거리가 제로일 때는 14만큼 덜 일어나겠구나 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제로는 600나노미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교재에는 이 람다 제로분의 람다 A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B 마이너스 람다 제로라고 식을 써놓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수학적 직관력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보기가 디귿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은하 A부터 D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는 B에서 관측한, 자, B 여기 있습니다. B에서 관측한 C와 D의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각각 적색 편이 된 것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A부터 D는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광속이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491.22이다. 자, 비교 스펙트럼에서 은하 D까지 도플러 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이량이 같은 게 아니라 편이되는 비율이 같다라고 했었죠? 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500분의 31.2는 460분의 기억 마이너스 460입니다. 자, 여기서 31.2만큼 편이가 됐다면 여기에서도 31.2만큼 편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양이 아니라 똑같은 비율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값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88.7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 자, 허블 상수를 구해야겠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스펙트럼과 은하 D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구해보면 500분의 31.2는 30만 분의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V는 14,04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V는 18,720이 나옵니다. V는 18,720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HD로 나타낼 수 있죠? D 대신에 26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H, 허블 상수는 7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520메가파섹이다.
자, A부터 C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까지의 거리와 B, C와의 거리를 더해 주어야겠죠? 먼저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195, 260이 있으니까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3대 4대5 피타고라스 비율로 통해서 325메가파섹입니다. 자, 그러면 B와 C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보면 똑같습니다. 자, 500분의 31.2 대신에 23.4를 넣어놓습니다. 자, 500분의 23.4.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30만 분의 V가 되죠? 자, 그래서 V는 14,040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야 될 말인데 아까 나왔습니다. 자, 이게 H 곱하기 D. 자, 허블 상수로 하니까 72 곱하기 자, D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단위를 모두 써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해서 D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D를 구하면 약 185메가파섹이 나옵니다. 즉 B와 C의 거리는 185가 됩니다. 자, 185 맞나요? 195가 나오죠? 자,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5랑 325를 더하니까 둘의 합은 52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디귿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여기는 허블 법칙을 굉장히 까다롭게 연습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특히 디귿 보기는 A, B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 둘을 더해주는 방식. 자,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탐구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외부 은하 A와 B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습니다. 410과 656.0 나노미터의 흡수선이 얼마의 파장으로 관측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지요. 자, 여기에서는 도플러 편의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람다분의 델타 람다 대신에 G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는 후퇴 속도 V는 빛의 속도 곱하기 G 도플러 편의량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은하 A와 은하 B의 G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410 나노미터가 451이 되었습니다. 41 나노미터만큼 편의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은하 A 같은 경우의 G 값은 0.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은하 B를 계산해보면 G 값은 0.0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블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은하 A는 은하 B보다 10배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밑에 656.0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656 더하기 65.6이 되니까 721.6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A의 후퇴 속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광속의 0.1배지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4승 km/s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A와 B의 절대 등급 차는 5이다. 자, A가 B보다 10배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배 멀리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 같네요. 자, 10배 멀리 있으면 몇 배 어둡게 보일까요? 10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빛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해서 퍼지기 때문에 100배 어둡습니다. 가령 2배 멀어지면 4배 어두워지는 겁니다. 4배 멀어지면 16배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빛이 도달하는 원, 그러니까 동그란 구의 표면적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은하 A는 은하 B보다 10배 멀리 떨어져 있고 은하 A는 은하 B보다 100배 어둡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절대 등급이 같았을 때 말입니다. 근데 보기에 같아요. 겉보기 등급이 같아요. 그러면 은하 A가 은하 B보다 100배 밝다는 얘기죠. 100배 밝다라는 것은 절대 등급의 차이가 5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설명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허블 법칙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식들, 여러 가지 천문학의 원리들이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